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이제 4월도 거의 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동풍, 남서풍이 불어오는 계절이죠. 예전에는 제가 남동풍을 견제했어요. 일본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특히 2004년도부터는 북서풍을 늘 경계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지 사방에서 한반도를 향해서 거센 태풍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지정학의 극동아시아, 중국, 만주, 동해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을 주로 했는데요. 오늘은 중국과 견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마치 러시아, 중국은 우호 동맹관계가 성립될 듯이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중국 간의 갈등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그리고 더더욱 지문화적으로, 지심학적으로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러시아, 소련은 참기 힘든 존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잠깐 정리해 드리는데요. 이 전쟁은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가치의 전쟁이거든요. 인권과 민주죠. 그리고 체제의 전쟁입니다. 이데올로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 맹주국을 놓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건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거기에 미국까지 더불어서 즉 세계를 삼국 체제로 만들고자 한다. 이거는 중국이 용납하기 힘들겠죠. 러시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요인인데요. 오늘 강의에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동진을 해왔고요. 태평양으로 진출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세력과 충돌했죠. 그리고 국경선의 충돌 문제인데 이거 심각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는 군사전략적 측면인데요. 중국은 현재 동해를 진출하려고 합니다. 해지만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 헤게모니 문제가 있는데요. 당연히 미국을 놔두고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군사적 갈등 그리고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하죠. 왜? 다섯 번째인데요. 감정과 기억의 문제예요. 청나라 말기에 얼마나 중국이 서양 제국에게 유린당했습니까?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게. 여러분들은 청나라 러시아 관계를 비교적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굉장히 극심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5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겼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러시아 지정학의 생태환경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동쪽으로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라시아의 서쪽과 동쪽은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스텝 로드를 통해서 그렇지만 북쪽에 있는 타이가 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러시아 세력들이 동전하면서 현재 이 지역에 왔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국경선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영토 확정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중국으로서는 뼈아프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이런 몇 군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군사적 충돌도 생겼고 앞으로도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연해주 일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시베리아란 말은 시비리 칸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자가 붙어서 시비리아. 16세기 말부터 농민들이 이동을 하고요. 당연히 코샤크족들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타이라는 그 동쪽의 카프카스 산맥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원 이 지역에 있었던 코샥 이들이 동쪽으로 오는 것이고요. 뒤를 따라서 농민들이 오고 17세기에 가니까 탐험대원들이 오츠크에 도달하고 강을 탐험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부 몽골 지역에 들어오고 그리고 아무르강 일대에 정착하면서 요새를 건설하고 여기서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선정벌이라고 배우신 기억납니까? 우리가 조선 효종 때 1차 나선정벌, 2차 나선정벌이 있었죠. 나선이란 말은 러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충돌할 때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조선에서 군사를 파견했는데 이들은 주로 조총병이었습니다. 1차, 2차인데 특히 2차 전투에서는 아주 혁혁한 전과를 거뒀었죠. 그만큼 러시아와 중국은 이렇게 국경을 두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리죠. 검은 담비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담비인데요. 러시아인들이 초기에 동쪽으로 진출한 이유는 오로지 모피, 그 중에서도 이 담비 가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야삭이라는 조세를 받았고요. 이것을 서양 제국에 수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 이렇게 검은 담비가 많은 지역은 어느 나라의 영토였을까요? 여러분, 부여의 영토이기도 하고요. 특히 발해의 영토였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발해는 엄청나게 모피 수출국이었었죠.
흑룡강, 즉 아무르강 중리에 있었던 동강시에서 찍은 건데 여기 보면은 러시아 국경이라는 돌비석이 서 있습니다. 러시아식 건물을 지었네요. 이곳에서 조금만 더 이동을 하면은 소련과 중국이 전투를 벌였던 진보도, 즉 다만스키 섬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적군을 불허한다. 결국 가질 못하고 왔어요. 자, 우리 당시 조선군의 나선 정벌 경로인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2차 1658년도에 신유가 거느린 조천군은 이렇게 올라가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헤이룬강 어라이무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바롭스크가 있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하바롭스크, 이게 다 옛날에 누구의 땅입니까? 우리 발해의 땅이에요. 드디어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국경조약이 맺어지는데요. 초기에는 비교적 청나라가 저자세가 아니었었어요. 이게 유명한 네르친스크 조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경선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텅 빈 땅을 그대로 와서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시켰고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그 조상들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인들마저도 해양으로 진출했는데 답답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1727년에 맺어진 카흐다 조약입니다. 보이시죠? 카흐다. 바로 러시아에서 데카프리스테난이 일어났을 때 그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젊은 귀족들과 청년들이 이르쿠츠크까지 유용당했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런 지역까지 끌려와서 탄광에서 심겨 노동을 했던 겁니다. 자, 마카, 중국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도시죠. 무허. 마카에 가면 오세리 카잔이라고 있는데 제가 있고 그 건너편이 러시아입니다. 이게 아무르강, 흑룡강의 거의 최상류에 해당하는 것이죠. 얼마나 국경이 가깝습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거고 동네 사람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국경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여기 살았던 주민들을 보면은 우리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마카 지역이라든가 또는 동강시라든가 이런 지역의 중국 측의 기록을 보면은요, 고대 기록들이죠. 이곳에는 산유 또는 동호들이 거주했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부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저 북만주 끝까지도 우리 문화권과 또는 언어권 또는 혈연권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동강시일 때 찍은 거지만은 그 혁철족, 나나이족이죠. 그들의 풍습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랑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캄차카를 점령하고요. 그리고 오츠크 항구를 건설하고 계속해서 쿠릴 열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치시마 열도, 즉 사인을 통해 가지고 남하하면서 심지어는 혼슈 지역까지 측량하니까 얼마나 일본의 막부가 놀라고 겁먹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부랴부랴 이렇게 북진 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중간에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만주를 놓고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동아시아에서 서양 세력의 진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영국은 이미 아편 전쟁을 끝내고 청나라를 잠식해 들어가면서 1858년도부터 인도로 직접 지배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남진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도 이미 이 시기쯤 가게 되면은 일본을 압박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고 점차 동아시아의 패권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작동하면서 결국은 만주를 놓고 일본과 러시아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청나라는 말 그대로 병약 한자의 나라였었죠. 보세요. 중국이 얼마나 이렇게 터무니없이 서양 제국에게 유린당했는가를. 특히 1858년에 가면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아이운 강화 조약이라고 맺어졌는데요. 아이운은 지금 흑카란 시가 있는데 그 안쪽에 20km 정도 들어가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가봤더니 정말 볼품이 없더라고요. 이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는 흑룡강 이북의 60만 평방킬로미터를 러시아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그 동쪽이죠. 연해주 일대 40만 평방킬로미터는 공동관리구역으로 삼고 모든 강에 대해서 양국이 공유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권을 상실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1860년에 즉 베이징 조약이죠. 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공동관리구역이었던 연해주 일대 40만 평방킬로미터도 러시아에게 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만 100만 평방킬로미터를 러시아에게 뺏기고 나머지 지역까지. 그래서 지금 3천여 킬로미터 정도가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국경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의 민족주의자라면은, 그리고 중국의 강한 국가주의자라면, 그리고 시진핑,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이라면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숙명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리고 독립군을 다룬 이야기들, 그리고 토지라든가 아마 홈플에도 있겠죠. 블라디보스토크를 보통 해삼이라고 불렀습니다. 해삼이 많이 나는 군사기지란 뜻이죠. 그런데 그것은 1860년에 조약을 계기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바뀌어진 겁니다. 즉 러시아 말로 동쪽을 정복하다는 뜻이죠. 러시아의 국가 발전 전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동쪽을 정복하는 전진기지가 블라디보스토크. 그래서 러시아 땅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청나라 땅, 그 이전에는 우리 발해의 땅, 그리고 그 이전에는 광개토당 즉위 20년 전에 있었던 동부여 복속,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 섬에서 찍은 건데요. 러일 전쟁 때 만든 군사 시설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현재 연해주 남부 일대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인데, 그 연해주 남부 지역은 우리이기도 하고 청나라 것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로서는 중요하고요. 현재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영토를 수복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동해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차지될 것이 바로 두만강 하구 지역이에요. 자, 방천에 갔습니다. 바로 두만강 하구에서 20km쯤 상류로 올라가면 있는 방천항이 있는데요. 거기만 중국이 대대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확장시키고 관광지로 삼고 영토 정시관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청나라는 이렇게 러시아 지역을 통해서 많은 영토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되찾아야겠다는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이런 사진을 찍으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영토에 대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청나라 측의 오대징 그리고 러시아 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놔서 청나라가 불평등하게 땅을 뺏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중국 인민들에게 교훈으로 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 두만하고 녹둔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의 영토 분쟁이 있다는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이 분쟁이 일어날 때 중국도 책임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그 이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만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1895년에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을 압박해서 삼국 간섭이죠. 그래서 청나라 미력을 맺으면서 동청철도 부설권 얻게 되고 만주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TSR, 트랜스시베리안 레일로드를 본격적으로 부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898년에는 러시아가 요동반도의 여순과 대련을 조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항공모함이죠. 요동함의 모함입니다. 여순. 이 여순은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이죠. 중국 항공모함 요동함의 모함입니다. 하바롭스크는 아무르강을 세에 두고 러시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게 5월달인데도 이렇게 한겨울 같습니다. 흑룡강, 흑수, 그리고 아무르. 이거 예전에 우리 발해의 땅이었었죠. 최근에 양측의 발굴을 통해서 이 주변 지역에서 발해인들이 활동했던 유적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방천에는 영토 전시관에 가보니까 청나라 시대 때 영토 관리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은 아니고요. 명분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해주 남부부터 시작해서 저 북부까지를 관할권에 놓고 심지어는 사할린까지도 자신들의 영토 또는 영역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모택동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토를 꽤 동쪽까지도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과거 중국 공산당 정부의 영토 정책에 관해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만큼 집요한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제가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이 우호 동맹 관계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정리되면 실질적으로 주적이 될 것은 과거 72년도 전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이죠. 아마 미국이라든가 일본도 이 두 나라를 디바이드 앤드 룰, 이래서 분할 통치,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두만하옥에 가니까 이렇게 중국인들은 두만하옥을 통해서 중국을 발전시키게 됐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중국의 1대1로 전략의 확장판으로 다시 더 구체된 것이 최근의 현실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새로 만든 방천역의 전시관에 가보니까 이렇게 전망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모자가 있는 곳이 방천항이고요. 오른쪽이 두만강이고 건너가 북한이고 그리고 왼쪽에 핫산이 있습니다. 제가 핫산에 와서 찍은 건데요. 이렇게 국경까지 접근해서 찍으니까 이 다리가 북한과 연결되는 우이다리고요. 오른쪽이 중국이고 건너편 전체가 북한입니다. 중국의 해군은 바로 이 다리 앞에까지밖에 못 와요. 지금은 양국의 밀월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항권이 인정됐다고 그러지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라도 북한이 추진했던 나진 선봉지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진항 부두를 약 50년간 조치했고, 이것은 중국이 동해를 진출할 수 있는 해군 기지를 확보한 것과 유사하다고 역사학자인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중국의 해군이 동해를 진출했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중국의 주된 적은 누구겠습니까? 일본 그리고 러시아고요. 러시아와 일본은 바로 자기들의 목에 중국이 비수를 들이댄 것과 똑같죠. 그렇다면 앞으로 동해 북부에서 갈등이 벌어질 것은 명약관하지 않습니까? 자, 위키피디아에서 뽑은 건데 중국은 이렇게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영토들을 빼앗긴 겁니다. 절치부심. 중국은 중화제국주의, 신중화제국주의를 추진하니까 이런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토 갈등, 때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만 세계 질서의 성격상 그리고 해양 영토 갈등의 시대가 온 만큼 남쪽으로 많이 진출하지만 불언간 중국은 이렇게 일대 전략처럼 대륙에도 힘을 구사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중국과 조선은 빠지고 러시아, 일본이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결국 전쟁까지 벌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연해주적에 진출해서 이렇게 율브린너의 동상을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우는 겁니다. 율브린너의 할아버지가 바로 조선 삼림의사를 세운 러시아인 브린너 가문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적은 우리 독립군들의 산실, 그래서 가장 알려진 분이 안중근 의사이죠. 그러나 안중근 의사 외에도 그보다 더 기라성 같은 선비들이 계시고, 그 이외에도 우린 연해주 일대를 활동 모델로 삼아서 일본군과 처절하게 전투를 벌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살육당했습니다. 경신참변처럼.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동아시아 해양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의 연구, 이 책에는 이 시기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영토 역사 문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역사적 사건을 예측할 때는요, 지정학적 관점, 지경학적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화, 지심학적 관점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요, 즉 전술가 아니라 전략, 아니면 그랜드 디자인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때 러시아, 중국은 기본적으로 갈등 그리고 나가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요. 세계는, 특히 우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국가 발전 전략을 예의주시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